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 장박사입니다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책이죠. 블랑시아 교수의 교과서를 가지고 저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저축률이라는 게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툭 던져볼게요.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갑자기 우리 저축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립시다 하고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당장은 어떨 것 같고 또 한 10년, 20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?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. 목차를 한번 볼까요? 첫째, 저축이 도대체 뭐길래 경제를 바꾸는지 그 근본적인 역할부터 알아볼 거고요. 둘째,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, 즉 정상 상태라는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. 그리고 셋째, 드디어 저축률이 변할 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이내믹한 과정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저축률은 과연 얼마일까? 이른바 황금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봅시다. 저축은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? 아까 던졌던 질문, 저축을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?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? 당장 뭐가 떠오르나요? 일단 당장 쓸 돈이 줄어드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아요. 대신 나중에는 좀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또 다른 생각은? 저축을 많이 하면 은행에 돈이 쌓이고 그런 기업들이 그 돈을 빌려서 공장을 더 짓거나 하지 않을까요? 야, 두 학생 모두 정확히 핵심을 짚었어요. 바로 그겁니다. 모든 경제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에 부딪혀요. 오늘 당장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으면서 만족을 누리는 소비를 할 것이냐, 아니면 그 만족을 잠시 미루고 그 돈을 모아서 미래에 더 큰 부를 만들어낼 저축, 즉 투자를 할 것이냐,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가 바로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저축률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면 그 전에 먼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는지부터 알아야겠죠?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정상 상태, 영어로는 steady state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정상 상태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. 바로 욕조예요. 자, 상상해 보세요. 한 나라가 가진 모든 기계, 공장, 도로 같은 자본의 총량을 욕조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럼 저축은 뭘까요? 저축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건 바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.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가 낡고 고장나는 감가상각은 그렇죠. 물이 졸졸 빠져나가는 배수구인 셈이죠. 자, 그럼 욕조의 물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수도꼭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정확히 똑같아져야겠죠?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수식이 바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. 왼쪽을 보면 S 곱하기 FK/N이라고 되어 있죠? 이게 바로 투자, 즉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입니다. S는 저축률, 즉 번 돈 중에 얼마를 저축하는지 그 비율이고요. FK/N은 1인당 자본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보여줘요. 즉, 생산한 것 중에 S만큼을 투자한다는 뜻이죠. 오른쪽은 델타 곱하기 K/N, 이건 감가상각, 즉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입니다. 델타는 자본이 닳아 없어지는 비율이에요. 이 둘이 딱 같아질 때 경제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정상 상태란 근로자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,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딱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. 욕조의 물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로 그 상태요. 교수님, 질문 있어요. 그럼 그 욕조의 물높이,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 건가요? 이야,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.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. 이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. 장기적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그 소득 수준은 바로 저축률 S가 높을수록, 그리고 자본이 낡아 없어지는 감가상각률 델타가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더 많이 아끼고 저축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더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죠.
기억하세요. 저축률이 장기적인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점. 자,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실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만약 한 나라가 저축률을 영구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. 즉, 욕조의 수도꼭지를 더 활짝 열어 젖혔다.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경제는 기존의 낮은 물높이의 정상 상태에서 더 높은 물높이를 가진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동을 시작합니다. 바로 그 전 과정을 우리가 동태적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 그래프가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위쪽 A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세로축이 1인당 소득 수준이에요. 저축률이 높아지는 T 시점을 보면 소득이 갑자기 수직으로 팍 튀어오르지 않죠? 대신에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올라갑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저축률을 높이는 건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을 올리는 데는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. 교수님, 그럼 저축률만 높이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건가요? 그럼 우리나라도 저축률을 엄청 높이면 계속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와, 바로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.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엔 아래쪽 B 그래프를 보세요. 이건 소득 수준이 아니라 성장률 그래프입니다. 저축률을 높인 직후에는 투자가 확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확 치솟죠. 하지만 경제가 새로운 더 높은 균형점에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자본 투자의 효과는 점점 떨어져서 성장률은 결국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결론은 저축률을 높이는 건 장기적인 성장률 자체를 영원히 바꾸지는 못해요. 단지 장기적인 소득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뿐이라는 거죠. 이 과정이 얼마나 느린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. 이 모형에 따르면요. 저축률을 높여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. 그 목표치까지의 격차 중에서 약 40%를 따라잡는 데만 무려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나머지 60%를 따라잡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겠죠. 한 나라의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. 아니, 저축을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서요? 그럼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버는 돈 100% 몽땅 다 저축하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? 우리 여학생, 어떻게 생각해요? 그게 가장 이상적일까요? 글쎄요. 100%다 저축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. 뭔가 이상한데요? 맞아요. 아주 정확해요.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. 바로 소비를 통해 행복해지는 거죠. 자,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. 저축률 S를 0에서부터 1, 즉 100%까지 쭉 높여가면 1인당 산출량 Y/N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마지막 칸 1인당 소비 C/N을 한번 보세요. 패턴이 좀 다르죠? 저축률이 높아질 때 소비도 처음엔 같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이 표에서는 저축률이 50%일 때 1인당 소비가 2점으로 가장 높네요.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저축률 수준을 저축의 황금률, 즉 골든룰이라고 부릅니다. 만약 저축률이 100%면 어떻게 되죠? 산출량은 10으로 최대가 되지만 정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비는 0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와,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정말 신기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 싸매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이 이론이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의 핵심, 딱 4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.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. 첫째, 저축을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더 부자가 된다. 즉,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. 둘째,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고속성장하는 건 아니다. 장기 성장률 자체를 바꾸진 못한다. 셋째, 이 효과는 엄청나게 느리게 나타난다. 인내심이 필요하다. 넷째, 무조건 많이 저축하는 게 장땡은 아니다. 우리 후손들의 소비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최적의 황금률 저축률이 존재한다. 어때요?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? 자,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률 저축률은 몇 %일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저축 수준은 과연 우리 자녀들 또 그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
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죠.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